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들의 시간 꿈책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이와이 도시노리, 옮기니는 김윤수, 출판사는 다산 3.0입니다. 모두의 호감을 산다는 것은 환상이고 마찬가지로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망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내려놓는 순간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행복하고 효율적인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용기와 희망의 사도라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후에 아들러 심리학을 발전시킨 내용도 가미하였고요. 나아가 아들러 심리학을 전파해온 저자의 상담 체험이 뒷받침된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좋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느꼈던 기존 책들과 달리 많은 독자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마음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인간관계는 다음 4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1. 자기 자신.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2. 상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3. 관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 4. 환경. 직장과 학교 등의 생활 환경. 괴로운 인간관계를 해소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 4가지 요소 중 한 가지를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이 요소 중에서 가장 바꾸기 수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의사로 바꾸기 어려운 것부터 살펴보자.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장님은 늘 명령만 하고 잡일을 떠넘긴다. 등등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든 상대방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인간관계는 다음 4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1. 자기 자신.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2. 상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3. 관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 4. 환경. 직장과 학교 등의 생활 환경. 괴로운 인간관계를 해소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 4가지 요소 중 한 가지를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이 요소 중에서 가장 바꾸기 수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의사로 바꾸기 어려운 것부터 살펴보자.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장님은 늘 명령만 하고 잡일을 떠넘긴다. 등등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든 상대방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한다. 바꾸는 것이 더 수월하긴 하다. 상사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싫으면 죄송하지만 이번 일요일은 출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된다.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복종관계를 그만둠으로써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말을 꺼내기 어렵고 이 또한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인간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아들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자신의 행동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성이다. 어떠한 동일한 상황, 어떠한 상대든 간에 우선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 관계,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바꿈으로써 막혀있던 인간관계도 변하게 만든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우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싫다는 의식은 기억에서 생겨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다는 고민을 자주 듣는다. 한 여성을 상담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녀 또한 어떤 사람이 싫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위압적인 사람이 싫어요. 그녀에게 나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위압적인 사람의 어떤 면이 싫죠? 그러자 그녀는 학창 시절에 아주 엄했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 선생님이 위압적인 태도로 여러 차례 자신을 꾸중하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서 그 선생님과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보면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상대를 판단한다. 이 사람은 싫어하던 선생님과 닮아서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거의 결정된다. 마음속에 분류상자가 있어서 늘 무의식 중에 싫다,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3개의 상자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주관적인 관점을 인지론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인지론이란 같은 것을 보거나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같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느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 사람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즉 항상 자신만의 주관적인 잣대로 사물을 분류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한순간에 싫다라는 상자에 넣으면 의식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자에 새로 옮겨 넣지 못한다. 그러면 싫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싫어하게 된다. 그러한 행동과 사고 유형을 생활 양식이라고 한다. 싫은 사람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싫다고 여기면 상대방에게도 경계심이 전달되어서 상대방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왠지 서로 잘 안 맞게 된다. 한편 자신은 상대방을 싫어하는데도 상대방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과 닮았다. 친한 친구와 아주 많이 닮았다. 그런 이유로 스스럼 없이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싫다는 생각이 바뀌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호감을 불쾌해하거나 진절머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싫어지게 된다.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상담을 해온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싫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싫은 사람이 좀 있으면 어때요? 싫다는 감정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싫은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주변이 온통 싫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고민을 할 때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 중 하나가 매사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일이다.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모든 것이 언제나 라는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 등교를 거부하는 여학생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와이 선생님, 저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 반 친구들이 모두 저를 싫어해요.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싶어서 물어보았다. 그래, 모두 너를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한 반에 모두 몇 명이지? 38명이요. 너를 빼면 37명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한 학생들 이름을 알려주겠니? 그녀가 외우는 이름들을 나는 화이트보드에 적어나갔다. 그런데 5명 정도 이름을 적더니 그녀는 우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깐, 너는 모두 너를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37명의 이름이 모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라? 반 친구들 모두가 아니구나. 아무 대답을 못하는 그녀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반 친구들 중에서 너한테 호의적이거나 이것저것 도와준다거나 협조를 해주는 친구들은 있니?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말해주겠니? 그러자 3~4명의 이름이 술술 나왔다. 너는 반 친구들이 모두 너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호의적인 친구들도 있구나. 친한 친구도 있고. 모두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두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었다. 인간관계의 기본적 오류. 이 여학생이 모두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했을 때 호의적인 사람들은 어느 틈엔가 그녀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반에서 사이가 나쁜 친구들은 5명뿐인데 반 친구들 모두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기본적 오류의 하나로 과장이라고 한다. 기본적 오류 탓에 자신에게 마이너스 딱지를 붙이고 점차 상황을 과장해 간다. 기본적 오류에는 그 밖에도 과잉 일반화, 단순화가 있다. 과잉 일반화란 특정 현상을 보고 모두 그러하다고 일반화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되고 운동도 잘 못한다고 단정해버린다. 그리고 전부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단순화 발상으로 편향된다. 모두들 나를 싫어해서 다시는 학교에 못 간다고 단정 짓는 것이다. 실은 학교에 지각해도 되고 가끔 결석을 해도 되지만 그러한 단계적인 대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기본적 오류가 못된 장난을 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만든다. 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를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 싫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는 일은 절대 없다. 싫은 사람도 있을 뿐이다. 싫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처럼 그래서로 이어지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싫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친한 사람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가? 바로 even if 발상이라는 사고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뭐뭐 한다고 해도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뭐뭐 하지만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자신의 사고 습관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많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싫은 사람이 있어서 회사에 못 간다. 회사나 학교에 가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 중에는
싫은 사람이 있어서 라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싫은 사람이 있다. 원인에서 회사에 가고 싶지 않다. 결과라는 사고 순서를 원인론이라고 한다. 원인론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안성맞춤이다. 싫은 사람이 있어서 회사에 못 간다. 친구들이 싫어해서 학교에 못 간다. 자신은 나름 그럴듯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싫은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낼 힘은 없고 학교에서 싫은 친구들을 없애지도 못한다. 원인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직하면 싫은 사람을 안 봐도 된다라고 조언해도 하지만 직장이 멀어지면 큰일이다. 야근이 많아지면 곤란하다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다른 원인을 꺼내들 뿐이다. 못하는 이유로 늘 고민이 많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 못하는 이유 뒤로 숨는 것은 그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이다. 당신이 진짜로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핑계의 방패로 써먹던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앞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한다. 아들러는 사람은 목표 달성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 심리를 해독하였다. 바로 목적론이라 불리는 사고다. 목적론에서는 미래의 목표가 있음으로써 현재의 상황이나 행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앞의 예에서 학교를 그만둔다가 목적이고 인간관계가 싫다는 것은 나중에 붙여진 이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가 언제나 적절하지는 않다. 어느 틈엔가 그릇된 목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로 목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추구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학교를 그만둔다는 목표 대신 학교에 간다는 목표를 가지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장차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즉, 자신의 의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사실보다는 장차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가이다.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연상되기 쉽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싫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고민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변화할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싫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에 있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성격이 맞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 고민을 하는 본인 역시 괜히 싫은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이렇다 할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그냥 싫고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종종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다툰 것도 아닌데 그가 데이트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불안한 마음에 탐색을 시작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음 주에 만날 걸 오늘 억지로 나오라고 했나?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 자신의 문제이며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배가 아파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업무상의 실수를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접근을 저지하고 싶다는 목적이다. 즉, 기분이 안 좋은 그에게는 그 당시 자신의 의사대로 기분 나쁜 상태로 있고 싶었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아, 이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은 일찍 헤어지고 기분이 풀렸을 때로 다시 날을 잡아서 데이트를 하면 된다. 비슷한 예로 당신도 부모에게 공부해라, 하는 일은 잘 되냐 등의 말을 듣고 발끈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때는 부모의 접근을 막고 싶다는 목적이 있어서 불쾌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날이 바뀌면 기분 좋게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은 상대를 봤을 때 가끔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사교성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익혀간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형제관계가 인간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나는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서 자랐다. 그 중에서 7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어릴 때 내 눈의 누나는 아주 강해 보였다. 특별히 남동생을 귀여워하지도 않아서 나도 누나에게 응석을 부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나는 내 형제들과의 경험에서 여자는 무섭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예전에는 여자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고민 끝에 다시는 같은 반 여학생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결국 여학생들과 거의 이야기하는 일도 없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더니 필요에 따라서는 여학생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자 서서히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여성들을 대하는 일에도 차츰 익숙해졌다. 지금 내게 상담을 하거나 연수를 받는 수강생들의 70에서 80%는 여성들이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여성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여성들 6명 속에 혼자 섞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이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달리 이제는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기 그지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여성들을 대하는 방법을 훈련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훈련이 가능하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약간의 훈련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약간의 관점 변화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싫다는 이미지는 덧칠할 수 있다. 누군가가 싫다는 생각은 실제로 없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왠지 싫은 사람일지라도 만남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멋진 면이 있구나, 의외로 좋은 사람이잖아 하고 깨달으면서 서서히 친해진다. 당신도 분명히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싫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좋은 체험으로 덧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언제든 덧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싫다는 이미지를 덧칠해가면서까지 꼭
바꿀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묻기도 한다. 무리를 하면서까지 상대방 이미지를 덧칠할 필요는 없다. 노력해도 역시 싫은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람에게는 궁합의 법칙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2대 7대 1이나 2대 6대 2의 비율로 자신과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보통인 사람, 안 맞는 사람으로 나뉜다. 당신 주변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당신과 성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나누고 있다. 어떤가? 짚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거듭 반복하지만 싫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극복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싫은 사람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땡땡씨는 전체 중에서 겨우 20%에 해당하는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싫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관계가 점차 좋아지기도 하고 역시 뭔가 안 맞는 사람으로 남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다. 싫은 인간관계는 업무로 받아들인다. 인간관계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인간관계에 너무 부담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라는 건 당연히 생겨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사정상 반드시 어울려야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생기기 마련이다.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24시간 온종일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인간관계는 업무라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싫은 사람과도 업무로 엮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관계를 업무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된다. 다만 업무일 경우 일단 보고와 연락만큼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정보를 사무적으로 전달하면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면에서는 경의를 표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신이 당신에게 단련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자. 고행을 견디고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그에게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을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곧 다가올 즐거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직접 어울려 본다. 한 주부는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열렬한 팬이다. 틈만 나면 그들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확인하거나 DVD를 본다고 한다. 부엌 일을 하면서도 곧잘 아라시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아들도 엄마가 아라시 팬인 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놈의 아라시인지 뭔지 약해 빠져 보이는 애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서 거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은 불현듯 생각했다. 내가 왜 아라시를 싫어하지?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그는 아라시를 질투하고 있던 듯 싶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질투심을 냉정하게 바라본 다음 아라시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봤더니 그들이 훨씬 괜찮아 보였단다. 이처럼 스스로 아라시의 세계를 접해보았더니 외부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라시 멤버들은 훨씬 더 매력적이며 호감 가는 청년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이미지의 덧칠과 마찬가지다. 싫다는 이유로 단순히 멀리하기보다는 직접 접하다 보면 인생은 크게 변화한다. 모두들 좋다고 하지만 자신은 왠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역시 호감을 살 만한 뭔가가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별 이유 없이 싫어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상대와 친해질 가능성도 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직접 어울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면이 있다. 그리고 싫은 사람도 자신과 어딘가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사람과 직접 어울려보는 일도 중요하다. 관계를 맺어보고 잘 되면 앞에 서술했듯이 인간관계를 덧칠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어울려봤음에도 도저히 맞지 않다 싶으면 다시 거리를 두면 된다. 상대방 단점의 이면을 본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바탕이 된 행동을 한다. 아침에 인사를 건넨다. 동료를 위해서 차를 끓인다. 부재 중인 사람을 대신해 전화를 받아 메시지를 남겨둔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바탕이 된 행동은 전체 중에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평소 긍정적인 면이 바탕이 된 행동들은 너무 당연한 나머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도 당연한 것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우리는 상사나 선배, 부모, 교사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그의 부정적인 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실은 전체 행동이 5% 정도에 속하는 행동을 보고도 또 저런다며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바탕이 된 행동까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한 의대생의 예를 소개해보겠다. 그는 4학년 진급을 앞두고 유급을 당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의대가 안 맞아요. 집중력이 없거든요. 공부를 해도 20-30분이 지나면 전화를 하거나 음악이 듣고 싶어져서 더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학생에게는 산만력이 있어요. 네? 산만력이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학생에게 산만력을 활용한 공부법을 가르쳐 줄게요. 우선 텍스트를 3개 준비하세요. 내과학을 20분 공부하다 실증나면 그건 접고 다음에는 산과학을 공부해봐요. 그것도 실증나면 해부학을 공부하고요. 이건 학생도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는 당장 내가 가르쳐준 공부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의사 국시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였다. 집중력이 없다는 것은 산만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산만력을 활용하면 된다. 소개한 사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지만 남을 볼 때에도 응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성미가 급한 사람은 순발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느린 사람은 차분히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완고한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은 성미가 급하다기보다는 순발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정말 순발력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와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업무 방식에 관해 의논하는 등 순발력을 살릴 수 있게끔 대응하면 된다. 단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에 지나치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 플러스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남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자꾸만 신경을 쓴다. 상대방의 미움을 살까봐 마지못해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고 무리를 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의 밑바탕에는 좋고 싫음의 판단 기준이 깔려 있다.
우리는 호감을 사느냐 미움을 받느냐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누구나 미움을 받기보다는 호감을 사기를 원한다. 나 역시 미움보다는 호감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우리는 원치 않으면서도 남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이제는 좋고 싫음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좋고 싫음을 대신하는 판단 기준으로 건설적이냐 비건설적이냐를 제시한다. 이는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두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고 싫음을 인간관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최종적으로는 상대방 판단에 맡기게 된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면 할수록 보람 없는 헛된 노력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이보다는 직장 동료, 가족, 애인을 위해서 자신은 정말 공헌하고 있는가, 건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편이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통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다. 그 결과 남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이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설령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저 남들의 미움을 받는 자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모두의 호감을 산다는 것은 환상이다. 마찬가지로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호감을 사는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다. 인간관계의 좌절도 성장의 씨앗. 친해지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어요.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실패는 도전의 증거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그 결과 우연히 실패했을 뿐이다. 실패를 후회하기보다는 도전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사람은 실패를 겪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를 통한 학습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해도 된다. 나는 이혼을 알려오는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해 좋은 수업을 했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준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인간관계는 쉽지 않지만 나는 도전했어. 상대방과 직접 부딪혀보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장하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사람들과의 거리감에 대해 많이 배웠으니까 본전은 충분히 뽑았네. 리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으려면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진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인생보다는 때로는 상처받으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엮이며 성장하는 인생이 훨씬 매력적이다.